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7일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유행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는 461명으로 사흘째 500명 아래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83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외라도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는 여전히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만큼은 행정적 지원도 돈도 아끼지 말고 끝을 보자고 당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의 지원 없이 기업이 홀로 백신 개발에 성공하기 힘들다며 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이라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이 국내 도심과 주요 대기 오염 집중 지역의 대기 오염 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공동조사에 나섭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차량과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해서 국내 대기 오염 물질 배출 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산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국제정세 불안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는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 가격엔 아직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84명으로 87일 만에 2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전반적인 환자 감소세에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이 겹치면서 확진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전날보다 17,000여 명, 일주일 전 같은 요일보다는 14,000여 명 줄었습니다. 지역 발생은 2만 58명으로 수도권 44.4%, 비수도권인 55.6%입니다.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피해 규모도 줄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2명 줄어서 현재 461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도 83명으로 사흘째 두 자릿수 규모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31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31만 9,777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군은 2만 8,809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6%포인트 오른 25.5%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3.8%,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29.3%입니다. 네, 오늘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은 실외 공간이라도 지금처럼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나 고위험군 등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적극 권고됩니다.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됨에 따라 버스나 택시, 기차와 같은 운송수단이나 건축물 등에선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네,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루 앞뒀던 어제 시민들은 새롭게 다가올 일상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도심 곳곳에 많은 인파도 함께했는데요. 휴일 표적을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복궁에서 재현된 종묘대제 어가행렬. 풍악이 울리자 차례대로 광화문을 빠져나갑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처음 보는 풍경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Yeah, very beautiful costumes for the guards, but also many of the local Koreans here as well. 이제 밖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소식에 다음 야외 활동이 벌써 기대된다는 시민도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예쁘게 찍을 수 있어서 좋고 체육 수업할 때도 땀날 때 마스크 벗을 수 있어서 좋아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에 공원에도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오랜만에 아이들과 바깥 바람을 마시니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만 같습니다.
거리두기도 완화돼서 가족들이랑 나들이 나왔는데 음식 준비해서 같이 앉아서 먹고 아이들은 뛰놀고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쪽에서 펼쳐진 야외 공연은 놀러 나온 시민들을 더욱 들뜨게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공연장에도 잘 못 가고 야외에서도 거의 공연을 하는 거를 보지 못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공연 보니까 너무 재밌고 기분도 좋고 뭔가 이제 리프레시 되는 느낌이어서 좋습니다. 서울 방정환 생가 앞에서는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합창 공연부터 행진까지 이어지는 행사에 아이들 얼굴에는 웃음꽃이 폈습니다. 5월의 첫 번째 휴일, 시민들은 회복된 일상을 만끽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만큼은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말고 돈도 아끼지 말고 끝을 보자고 당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연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라는 글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4월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산학연병 합동회의에서 백신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코로나19 초기부터 백신 개발 주체는 기업이지만 정부의 지원 없이 홀로 성공하기는 힘들다며 문 대통령은 만약 과학기술부나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 부족하면 기재부를 끌어들이라고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기 전망이 대폭 개선되며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5월 전망 경기지수 BSI가 4월보다 10.8포인트 오른 101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난달 18일부터 22일까지 소상공인 2,4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BSI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100 미만이면 악화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으로 이 지수가 100선을 넘은 것 또한 4년 1개월 만입니다. 네, 안구건조증의 원인 중 하나인 눈물막의 점액층 문제는 영상검사법이 없어서 그동안 진단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눈물의 점액을 만드는 술잔세포를 촬영해서 실시간으로 안구건조증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늘면서 눈물이 쉽게 마르거나 잘 분비되지 않는 안구건조증은 현대인에게 흔한 질병이 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안구건조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45만 명으로 10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눈물막은 지질층과 수성층, 뮤신층으로 이루어졌는데 눈물막 중 어디에 문제가 생기느냐에 따라 원인도 달라집니다. 안구건조증은 만성질환이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눈물막 중 뮤신층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결막 술잔세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장비가 없어 그동안 진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술잔세포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영상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초에 10장을 찍을 수 있는 고심도 영상화 장비로 초점을 벗어난 세포도 영상 처리를 통해 선명하게 볼 수 있으며 10초 이내의 촬영으로 바로 검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술잔세포 염색에 사용한 항생제는 안구질환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이어서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결막이 기울어져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현미경에서 심도를 높이는 고심도 현미경을 개발했고, 원래 현미경 심도는 한 10마이크로 정도에서 30마이크로 정도인데 저희는 한 30배 정도 심도를 높여가지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사람 눈에서도 촬영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연구진은 이 장비로 사람 눈과 비슷한 살아있는 토끼 눈에서 술잔세포를 영상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병리 조직을 채취해 비교해보니 촬영한 영상과 실제 술잔세포가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또 안구건조증이 있는 토끼의 술잔세포가 손상에서부터 회복되는 과정도 모두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사람 눈과 크기도 비슷하고 술잔세포 분포 양상도 비슷한 토끼 모델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고요. 저희 연구를 활용을 하면 안구건조증을 보다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치료효과 판정 등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연구팀은 2024년까지 이 장비에 대해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고 이후 임상시험을 거쳐 제품화까지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도심과 주요 대기오염 집중지역의 대기오염 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국내외 23개 연구팀과 대기질 국제공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1단계 조사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차량,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해서 국내 대기오염 물질 배출 특성을 입체적으로 조사하고 생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새벽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이 마치 한 별처럼 붙어 떠오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과학원은 어제 새벽 5시쯤 동쪽 하늘에서 금성과 목성이 거의 붙은 것처럼 보이는 대접근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접근은 지난 2015년 7월 이후 7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천문과학원은 지구의 공전으로 인해서 금성과 목성이 하늘에서 매년 한 차례 이상 접근하지만 두 행성의 공전 궤도가 조금 달라서 이 정도로 가까이 접근하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은 2080년은 돼야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는 매년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곳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만 취약지를 없애는 게 목적인데요. 농어촌 지역에서는 분만 가능 산부인과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유일하게 분만이 가능한 병원인 서귀포 의료원입니다. 1년에 분만을 400건가량 하는데 정작 신생아 집중치료실 같은 시설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응급 상황이 생기면 부랴부랴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사실 나와서 당장 호흡하는데 조금 힘들어하면 그런 어떤 신생아 집중 중환자실이 갖춰지지 않는 저희 병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기를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고 이 지역 임신부들도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여기밖에 없다 보니까 그 먼 거리라도 여기를 와야 되는 거예요. 출산이 만약에 임박했을 때 빠르게 올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조금. 정부는 서귀포시 같은 곳을 분만 취약지로 지정해 분만과 외래, 순환진료 산부인과 설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5곳이 있는데 대부분 농어촌 지역입니다. 하지만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효과는 기대 이하입니다. 저출산 경향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분만하지 않는 병원이 많기 때문입니다. 분만이 감소에 따라서 의료 수가도 그게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접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이 10년이 지났어도 산부인과 없는 지역이 20곳에 이르고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실이 없는 지역도 43곳이나 됩니다. 결국 분만 취약지를 없애려면 지원과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분석입니다. 농어촌을 중심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줄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머지않아 대도시에서나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미래 기술로만 여겨졌던 로봇이 택배부터 소독과 요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로봇은 어느덧 우리의 생활 속 동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직도 마스크가 필수인 요즘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소독해주는 로봇은 반가운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서빙 로봇은 알아서 척척 음식을 나르며 호텔 등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모든 로봇의 통신 기능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요. 실제로 LTE나 와이파이 기반으로 로봇이 운영이 되고 있고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AI 기술 기반 스마트한 운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생활하는 로봇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덕목은 안전. 자율주행 로봇들은 천천히 주행하며 사람들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갑니다.
상체를 움직일 수 없는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 개발된 자율주행 휠체어입니다. 지금부터 방해물을 피해서 자율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거리였지만 특별한 불편 없이 무사히 이동을 마쳤습니다. 주방장에게 배운 그대로 음식을 만들고 사람이나 물건과 살짝이라도 접촉하면 바로 멈추는 로봇도 상용화됐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려면 건물 설계부터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야심차게 공개한 제2사옥은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설계됐습니다. 로봇이 많은 서비스를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리고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모든 단차를 없앴고요. 30층이 넘는 공간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로봇포트라고 하는 별도의 수직 이동 장치를 적용을 했습니다. 재택근무와 사옥 출근의 장점을 결합한 거점 사무실에서도 공기의 질과 습도를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로봇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고속 통신, 인공지능과 결합하면서 로봇은 점점 더 똑똑한 우리 생활 속의 동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유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정부가 어제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로 확대했습니다. 첫날 현장을 살펴보니 눈에 띄게 가격이 낮아진 곳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습니다. 최기선 기자입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20%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한 첫날, 휘발유는 최대 리터당 83원, 경유는 58원 가격이 더 낮아져야 하지만 기름값이 내려간 곳은 기대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서울 25개 구의 주유소 휘발유값 판매 가격을 보면 4월 넷째 주 평균 판매 가격 1968.23원보다 낮은 곳은 전체의 54%에 불과했습니다. 생활이 너무나 부담이 돼가지고 어디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가격 움직이기도 그렇고 힘들어서 참 운행도 잘 않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추가 인하분을 즉시 반영해달라는 정부 방침을 수용한 건 정유 4개사가 직접 관리하는 직영 주유소와 일부 알뜰 주유소뿐입니다. 국내 정유사는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분을 직영 주유소에 대해서 즉시 반영해서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일반 주유소의 소비자 판매 가격엔 아직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유사에서 유류세 인하된 그 가격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유류세 추가 인하는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유공장에서 출발하는 물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저유소를 거쳐 주유소로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반 자영주유소의 경우에는 기존의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는 유류세 인하를 먼저 반영해서 가격을 인하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부의 바람과 달리 상당수 주유소가 기름값을 바로 내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최소 일주일 정도가 지나야 소비자가 유류세 인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봄 기온이 무르익는 5월은 1년 중 야외 활동하기 가장 좋은 시기여서 계절의 여왕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시기인데요. 특히 아침에 조심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5월은 1년 중 야외 활동의 최적기로 꼽힙니다. 기온이 25도를 넘으면 더위를, 20도 아래면 쌀쌀함을 느끼는데 5월 기온은 20도에서 25도 사이에 평균 기온이 분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봄꽃인 벚꽃, 철쭉은 모두 지지만 대신 나무에 피는 꽃이 나오면서 볼거리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보는 이를 즐겁게 해주는 이 나무꽃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 요인이 됩니다. 나무는 번식을 위해 나무꽃을 피웁니다. 나무꽃에 무수히 많은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면서 면역 기능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꽃가루가 바람에 날리고 이것이 다른 꽃에 이르러 수분과 수정이 이루어지는 풍매화와 초본류에 의해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풍매화로는 자작나무와 참나무 속 수종 중에 굴참나무와 갈참, 졸참나무가 있고요. 5월에는 소나무 화분이 많이 날립니다. 기상청의 꽃가루 농도 위험 지수도 1년 중 5월이 가장 높고 6월 초까지 위험 수준이 계속됩니다. 꽃가루가 심하면 야외에 나갈 때 마스크와 선글라스로 꽃가루가 피부나 눈에 닿는 것을 차단하고 외출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 알레르기가 심한 사람은 농도가 높은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야외 운동이나 외출을 자제하고 창문은 되도록 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아조스탈 제철소에 고립됐던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러시아가 관련 영상을 공개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과 국제적십자위원회도 민간인 대피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를 향해 걸어가는 피난민들. 짐을 들고 고단한 걸음을 재촉합니다.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고 피난민을 태운 차들이 차례로 출발합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국제적십자위원회도 아조우스탈에서 민간인 대피가 시작됐다고 확인했습니다. Більше 100 людей евакуйовано, операція продовжується. Все це сталося завдяки саме контролю президента України Володимира Зеленського, Антоніо Гутєреша, МКЧ. 젤렌스키 대통령은 100여 명으로 구성된 첫 번째 팀이 230km 떨어진 자포리자에 도착하고 유엔과 다른 팀도 대피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조우스탈에 숨어 있었던 공장 직원 나탈리아 씨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Зашли, да, по своей воле, как бы, как, да, работники комбината, спастись. А когда мы поняли, что это приближается к нам, и нам страшне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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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и мы попытались... 하지만 아직도 우크라이나군 2천여 명 이외에 민간인 수백 명이 제철소 안에 갇혀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을 봉쇄하며 여전히 우크라이나군 고사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일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일에는 우크라이나의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1일 우크라이나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 인근의 군 비행장 경납고를 미사일로 공격, 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제공한 무기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오데사 비행장 공격에 고정밀 오닉스 미사일을 이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전날 러시아가 오데사주 공항에 새로 건설된 활주로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오데사주 주지사는 러시아가 크림반도에서 바스티온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러나 러시아 국방부가 파괴했다고 밝힌 오데사 공항시설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파손됐다고 발표한 시설이 동일한 것인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서 오는 9일 제2차 세계대전 승리기념일인 전승절에 맞춰서 승리를 선포할 거라는 관측을 일축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1일 이탈리아 방송 미디어셋과의 인터뷰에서 5월 9일이 이번 전쟁의 전환점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 군은 전승절을 포함해 특정 날짜에 맞춰 군사행동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승리를 엄숙한 방식으로 기념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시기와 속도는 민간인과 러시아군에 대해서 위험을 최소화할 필요성에 달려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무려 566일 만입니다. 마스크 오부제를 실시하고 마스크 의무 착용 행정명령이 내려졌던 2년 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